제가 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조금 준비하다가 보니까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인데 조금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근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잠깐 소개 배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이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30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대표를 지금 3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이란 것은 한 30여 년, 사법연수원까지 치면 35년이 넘었죠. 그래서 법조인 생활이에요. 그 전에 저는 제 친구들보다 시험이 한 3년 늦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힘든 그런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저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판사로서 생활인데, 대신에 판사로서 생활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분쟁과 사람의 어떤 어려움, 고통, 그리고 사람의 주로 나쁜 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봅니다. 기록상 나타나고 서류상 나타나고 증언에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드러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이지만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다 저 자신이 또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이 정말 좋은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어떤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책도 좀 쓰게 됐고, 제가 법률 서적도 2권을 썼고, 수필집도 1권을 썼고, 제가 이제 잡지나 신문에도 한 10여 년 계속 컬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어떤 나름대로의 나이가 드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요체는 저는 제가 그렇게 봐요. 사업의 요체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분쟁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나오죠? 갈등이 왜 나오냐? 관계가 먼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왜 맺느냐?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적이건 사업적이건. 제일 근본적인 건 부부 관계고요. 애인 관계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보면 양쪽 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저놈을 만나서 내가 오늘날 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을 항상 이제 듣습니다. 극단적인 게 이혼 재판이에요.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봐서 저놈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자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성장의 문제는 결국은 출발점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을 보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결론은 맨 나중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결론 앞에 중간 결론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잘 보려면은 우선 한 3가지 정도 사람을 보는 우리의 어떤 판단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첫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사람을 인식하는 건데, 인식하는 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사람의 인식은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주 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정확히 보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대강의 그 어떤 대강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인식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 책에도 자주 쓰고 하는 얘기인데 이 판사는 모든 것을 어떤 전제에 서냐면 사람은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요. 그걸 믿고 재판을 합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오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게 법심리학의 문제예요. 제가 법심리학회 회장도 하고 이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여러 논문이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 아주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100편의 논문보다 하나의 3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법심리학회 회원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요런방에서 동영상 3분짜리를 봤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대학생이 미국 필름이에요. 농구공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튕기다가 패스를 해요. 그래서 동영상 보여주기 전에 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세보래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남자 셋, 여자 셋 나와서 농구공 2개 가지고 패스를 해요. 열심히 세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요. 3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3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못 셌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화면 가운데 고릴라를 봤네요. 고릴라를. 저는 열심히 화면을 뚜렷하게 봤는데 못 봤습니다. 한 30명 중에서 한 서너 명이 봤어요. 다시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셋, 여자 셋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하는 가운데 고릴라가, 물론 사람이 뒤집어 쓴 거죠. 180도 넘어요. 한 2m쯤 될 거예요. 이렇게 큰 고릴라가 천천히 1분 동안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고릴라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아까 본 필름이냐? 그 필름이에요. 근데 못 봤어요. 경악을 했어요. 필름이 커요. 지금 아까 여기 내려온 그 화면 정도 됩니다. 3분 정도 돼요. 길이가. 근데 못 봤어요. 저만 못 본 게 아니라 거의 90%의 사람이 못 봤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가장 이 감각기관 중에서 정상적인 감각기관 중에서 정확한 게 눈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식 자체가. 근데 못 봤어요. 이것은 인식이라는 것이 아주 요새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틈틈이 읽고 보고 하는 거에 의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그냥 탁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도한 걸 보게 됩니다. 의도한 걸. 그래서 법심리학에서 보면요. 예컨대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만한 필름을 잠깐 보이고 누가 칼을 들었냐. 백인이 칼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휘두릅니다. 근데 잠깐 보여주고 누가 칼을 들었냐 그러면 거의 70, 80%가 흑인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정확한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인식이 이럴진데 어떤 다른 인식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판단이고 복잡합니다. 그런 인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때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좋지만 내가 하는 판단은 매우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이거를 꼭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고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입장에 서서 보여요. 입장에 서서 판단하게 되고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법연수원 때 요새는 짧아졌는데 제가 사법연수원 때는 15기간에 이제 이 검사 직무대리를 4개월 해서 실제 검사 일을 했어요. 한 200여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법원 내에서 시보하면서 국선 변호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검사 시보를 하면서 검사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검사한테 수사받는 그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뻔한 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다가 딱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 말을 바꾸고 또 거짓말하다가 또 증거 들이대면 그때 말을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거짓말한다. 정말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검사 시보가 끝나고 이제 법원으로 와서 국선 변호를 하게 됐는데 좀 지나니까 왜 이렇게 검사가 가혹해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 사정을 안 봐주고 왜 이렇게 전부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고 용서를 안 해줍니까? 제가 심지어 자기 애인한테 변심했다고 여자 애인한테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호르몬이 외아들인데 잘못 컸죠. 그 해결을 못하고 여자 얼굴에 황산을 뿌리면서 제가 국선 변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거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어머니가 찾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심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그 피부과 대림성모병원의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서 확인서까지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국선 변호인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얘는 호르몬이 외아들에 얘가 감옥 가면 어머니가 죽는다. 그리고 이제 반성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변론을. 왜 그렇게 했냐? 정말 그걸 제가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딱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검사 일을 볼 때는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너무나 나쁘고 엄벌을 해야 되겠다고 믿었는데 피고인 변호를 하게 되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고 검사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변화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결코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구나. 자기 입장이 자기 관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점이 판단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의 삼시론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황희정승이 있는데 하인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머슴들이. A 머슴이 와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기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편 머슴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저놈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또 맞다 그랬어요. 근데 황희정승 그 부인이 있다가 당신은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말도 맞소 그랬어요. 이게 삼시론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세 가지가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면 자기 입장이 맞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입장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내가 입장을 못 벗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객관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번째가 입장을 못 벗어난다. 입장의 관점을 만들고 관점이 인식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가 어느 누구나 자기의 기질적 심리적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백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기질과 심리적인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온 어떤 하나의 이 구조가 있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게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프레임이 완전치 않습니다. 프레임이 사람 따라 엄청나게 왜곡된 프레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비교적 이 순기능적인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큰 사람들, 양육을 잘 받고 아주 좋은 문화적 환경에서 잘 큰 사람들은 그 프레임이 깨끗해요.
밝고 지혜롭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프레임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절대 어렵습니다. 대개 뒤틀려 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그 프레임을 받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문학 공부를 지금 요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오늘 뭔가 이제 이 한번 좋은 기회를 갖고자 오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 프레임을 바꿀 자료를 얻고 프레임을 바꿀 기회를 갖고자 오신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이 프레임을 정말 좋은 프레임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할 때 자기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프레임 속에서 보고 판단하고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핑크색 쓰면 핑크색으로 보여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전부 일단 그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좀 역기능적인 프레임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분노의 프레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만나서 얘기하면 모두 비난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상사 중에는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를. 참 까칠하다. 저 사람 참 성질 나쁘다. 그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이 반응하는 것 중에 분노가 있어요. 제일 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있어요. 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를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가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은둔해서 그냥 자기 도피를 위해서 자기 세계로 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폐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아주 흔하게 보이는 게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게 분노예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살인사건이 많습니다. 이 형사재판, 저는 이제 형사재판을 여러 번 했는데 특히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형사재판할 때 보면 일주일에 재판할 때마다 살인사건이 꼭 한 건에서 두 건씩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저는 이제 살인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어요. 살인사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 자백이 돼 있어요. 뭐 싸움하다가 저녁 먹고 말다툼하다가 가족 남편이 부인 죽이는 일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 죽이는 일도 많아요. 그 다음에 피용자가 자기 사장 죽이는 일도 많아요. 동료 사이에도 그런 거 많고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때 보면 아주 나쁜 살인이 있죠. 계획적인 살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대부분은 분노에 의한 살인이에요. 격분에 의한 살인이에요. 얘기하다가 아주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일식집 가서 싸우지 마세요. 일식집 가서. 일식집에 회칼이 있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요새는 왜 요렇게 이 다이에서 먹으면 바로 한눈 건너뛰면 회칼이 나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건은 아닌데 한 2건 봤어요.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회칼 잡아가지고 실제 그래요. 왜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 분노가 뭐냐? 자기 프레임에서 분노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칠하고 이상한 사람 볼 때 그렇게 보여. 프레임이 저 사람이 저렇구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또 큰 프레임 중에 투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누구 이렇게 보면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분 나빠. 저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제가 재판장 할 때 그 친구가 저랑 아주 가깝거든요. 이제 외적으로, 이제 경력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가까운 줄 알고 자꾸 그 친구를 변호사로, 제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해 와요. 뭐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 변호사 미호에서 판결 엉터리로 하지는 않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요새 프로그램 보면 경력이 겹치면 이 가까운 걸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종종 섞여 있어요.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투사. 그 투사가 왜 그러냐? 괜히 싫은 사람. 왜 그러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자기의 싫은 모습. 자기의 싫은 모습. 내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인색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싫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투사가 있어요. 내가 아주 인색하고 내가 짠돌이다 이런 생각이, 쫀쫀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누가 통이 커요. 잘 쏴요. 돈도 없는 녀석이. 그리고 판단 같은 것도 팍팍 빨려요. 오, 멋있다. 그래서 실체보다 더 크게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되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좀 있어 보이려고 팡팡 쓰는 건데, 이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팡팡 쓰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문제로 팡팡 쓴 건데, 이쪽에서는 자기의 어떤 투사 문제로 팡팡 쓰는 거가 호쾌하고 통 큰 사람으로 보니까 저 사람 멋있다. 결혼하자. 결혼해서 봤더니 팡팡 쓰는 게 계속 팡팡 쓰는 거예요. 이 대책 없이. 해결이 안 돼서 돈을 씀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는 허황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결혼 잘못,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투사가 잘못된 결혼에 제일 가는 그 근원적인 이 문제예요. 이런 것이 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은 그 인식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 본질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외적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적 입장에 서 있으면 입장이 근본적인 그 관점을 형성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어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한계 속에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절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장에 서서 조금 입장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정신기법, 심리기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명상도 그렇고 올바른 판단할 때 뭐냐면 그 정해진 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 자기를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입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프레임에, 내 프레임의 문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깊은 열등감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의 그 분위기,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프레임이 어떤 역기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죠.